미국에서 일본 스가 총리의 새로운 내각 개각을 보고 낸 자료가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고 미국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나름의 반전도 있다고 하는데, 아베 총리 뒤를 잇고 야심차게 등장한 스가 총리의 현재 일본 내각 구성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또한 내각에 대해서 미국의 평가는 예상과 다른 전혀 뜻밖의 반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반전에는 한국이 질색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 양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가 관방의 내각은 알려진 대로 아베 시즌2라고 할 만큼 아베 관련 인사가 대거 포진됐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아베가 스가 관방을 밀어주기로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스가 총리의 총리 내정은 다소 뜻밖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일종의 딜이 있었다고도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스가 관방을 총리에 앉게 해주는 대신에 아베 정책은 물론이고 아베 사람들을 대거 기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 내각 구성을 살펴보면 너무 엉성하게 구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디지털 장관이 있는데,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속도가 낮아 도마에 오르자 국가의 비율을 대폭 개선할 목적이 들어간 야심차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일본이 IT 사회로 가는 것을 이끄는 신설 기관이죠. 스가 관방장관은 디지털 개혁을 이번 정권의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스가 총리는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었으면서도 일본의 약점을 제대로 챙겼다는 호평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개혁 장관은 히라이 다쿠야라는 인물로 여러가지 구설수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과거 야당 대표인 후쿠시마 미즈오 대표에게 조용해 할망구야 라며 망언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동생 회사를 탐탁지 않게 밀어준 행위도 했습니다. 일본의 야심찬 신설기관 장관이라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방위상으로 채 몇 달 근무하지도 않은 고노다로의 경우 다시 행정개혁상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2017년에 행정개혁상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결국 일본 정치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돌아가면서 장관을 하고 총리까지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탄합니다. 아사히는 이를 두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초밥 내각이고 파벌끼리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참신하지도 않고 개혁 의지도 없는 일본의 내각이 앞으로 일본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라인을 잘 타고 내각에 진입하기만 하면 종신 동안 장관을 해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의 장관 임명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 일본 방위상에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 초보자라고 깎아내린 겁니다. 기시 노부오는 아베 총리 친동생이지만 외가에 양자로 들어간 관계로 성이 다른 것이죠. 미 랜드 연구소 소속 제프리 호농 연구원은 기시 노부오 방위상에 대해 초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스가 총리의 강요 기용 방식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면서 일본 내각에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일본 내에선 스가 총리가 기시 중의원을 아베 전 총리를 배려한 것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내정 간섭이 심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트럼프나 자기 사람들 입단속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미국의 과도한 참견이라고 비판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초보라는 조롱 같은 말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종종 있어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느닷없이 이란과 미국을 중재시키겠다며 이란에 방문했을 때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란에 있을 때 일본 배는 호르무즈 해역에서 피격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가 도대체 이란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외교 천재는 어디 갔냐는 비판이 나왔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에서 외교 천재라고 호평받는 아베 총리에게 외교 초짜가 이란에 왜 갔는가 라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스가 총리가 처음 되었는데 이렇게 내각 인사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전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비판은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온라인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가 총리의 내각 기용을 비판한 게 아니고 일본의 방위상에 대해서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스가 정권이 적기지 공격 능력 등 미묘한 문제가 있는 안보 분야에서 대담한 조처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동생 기시 방위상을 비판한 호농 연구원은 일본의 외교 방위정책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아베 친동생이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일본 보고 오히려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지금보다 무장을 가속화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에 영향을 끼쳤던 미국 유력 싱크탱크라는 헤리티지 재단이 어떤 곳인지 알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이곳은 일본의 자금이 상당히 투입되어 일본에 대한 의견을 많이 냅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을 통해 본 시야로 한국을 평가하는 색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헤리티지 재단은 느닷없이 한국 진보 정권의 각종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청년들이 고통받는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주당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최저임금도 인상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를 일본 산케이 등에서 즉시 인용하면서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며 합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한편 미국의 각종 싱크탱크를 지원하는 자금은 한국이 일본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없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되 일본이 원하는 걸 푸시합니다. 미국은 보수파를 비롯한 유력 싱크탱크에서는 이렇게 일본이 빠르게 무장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2001년에 헤리티지 재단은 일본 헌법 개정을 지지한다며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했으며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일본이 무장화를 서두르는 것이 미일 동맹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하는 면입니다. 이는 일본 아베 총리 및 극우 인사들이 반기는 것으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서두르려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말을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존 베네블 연구원은 미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앞으로 한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돈을 더 많이 내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미국 백악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공격 옵션을 미국과 함께 새롭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미사일이 한반도로 향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을 타겟으로만 삼은 북한의 고정된 미사일을 목표로 선제 타격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게 되며 외교나 영토 분쟁 등 예민한 국제 정세에 따라서 한국의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위협 수단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베 내각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서는 이러한 내각에 아베 친동생과 같은 초부자를 앉힌 것은 실수이며 빠르게 헌법 개정을 도모하면서도 일본의 무장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요청을 매우 잘 수용합니다. 앞서 아베 총리가 이란에 가서 외교 수모를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알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턴은 말했습니다. 볼턴은 그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아베 총리가 이란으로 향했다고 관련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란에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알고 있었고 본인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즉 미국의 요청에는 가장 먼저 반응하고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내키지도 않는 것을 미국이라면 들어주는데 일본의 무장화는 일본 극우 세력이 바라는 것이라서 싱크탱크 재단이 아베 친동생 기시 방위상을 초보라고 했지만 어떤 면에서 아베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베가 원하는 극우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데 오히려 빠르게 작업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스가 내각이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과거의 정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까지 합세하여 일본은 군사 무장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정부가 화웨이로 가는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비상이 걸린 화웨이가 TSMC에 7억 달러, 8천억이 넘는 액수의 물량을 긴급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해서 미국 자사 기업들이 화웨이에 최신 장비, 부품 등을 공급했던 것을 규제했다면 이번 미국의 조치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미국의 원천 기술이 정말 일부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화웨이 측의 공급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선언과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나온 규제 정책인 만큼 시장에는 큰 파장을 미쳤죠. 사실 이러한 미국의 스탠스에서 누가 뭐래도 제일 타겟, 대만의 TSMC였습니다. 분명 화웨이가 위탁 생산을 맡겨왔던 기업 대만의 TSMC였고 TSMC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매출의 15% 이상을 올려주는 대형 고객사였습니다.
중국 화웨이와 대만의 TSMC 사이의 연대를 끊기 위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TSMC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넣고 있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었는데요.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노선을 택할지 그 선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오고 있었습니다. TSMC가 결국 미국의 공장 유치를 확정 지으면서 미국의 손을 잡았고, 사실상 중국 화웨이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과의 거래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로부터 신규 수주를 완전 중단했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날이 15일이었죠. 그날 즉시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문을 받아놓은 가을 무렵까지의 물량은 정상적으로 수주를 하지만 그 외 들어오는 추가 물량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자, TSMC의 이번 미국 공장 건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어요. 첫째,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가 결국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의 힘을 실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TSMC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딜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미국에게 공장을 지어주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미국 기업들과 보다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쉽게 거래를 하고, 그 대신에 TSMC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 놓칠 수 없는 고객인 화웨이와의 거래를 일부 허가해주는 것이겠죠. 이런 쪽으로 미국 정부에게 딜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번 니온게이자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해석이 더 힘이 실리겠죠. 일본 언론 니케이 역시 TSMC의 미국 공장 설립 발표 이후 미 상무부의 발표가 나온 점을 주목해서, 즉 발표 시기를 고려할 때 일단 TSMC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압박 조치를 매우 무겁게 인지하고 있어서 일단 거래 정지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갑갑한 상황인 것이죠. TSMC의 대체제로 고려할 수 있는 기업들, 일단 중국의 SMIC가 있죠. 대만 미디어텍, 한국 삼성전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SMIC는 여전히 14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어서 화웨이의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갈 만한 칩 공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규제는 미국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천 기술을 거론한 점에서 해외 기업들도 포함이 되는 만큼 해외 기업들에게 이 미국의 눈을 피해서 공정을 맡길 수 있을까에도 분명 물음표가 붙습니다. 결국 화웨이가 5나노, 7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반도체 대략 7억 달러, 8천억 정도의 물량을 TSMC에 긴급 발주했다는 소식이 업계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이 화웨이의 발주 시점이 미국의 제재 발표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얼마만큼 다급한 입장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더 나아가 현재 미국의 조치는 중국 화웨이만을 겨냥하고 있지만, 만약 이번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오포나 비보 같은 중국 내의 다른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거나, 혹여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불만을 품고 보복성 액션에 나설 경우, 중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애플, 보잉 등의 기업에 대해 보복성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증폭될 경우에는 사안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단기적으로 분명 반도체 업계에 크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매출의 거의 절반이 중국 측에서 나오고 있고, 삼성 역시 작년까지 화웨이는 삼성의 매출 순위 5위 안에 드는 큰 기업인 만큼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안드로이드 진영,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고 볼 수 있는 화웨이, 그리고 4차 산업, 이 5G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화웨이의 현재 공격적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화웨이가 죽으면 그 수혜를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경제 문제에 정치적인 요소들이 자주 대입되고 또 활용되고 있고, 이 반도체 공급망이 워낙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게 종합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예측이 쉽지 않겠으나, 삼성 역시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대한 압력은 단기적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하반기 미국 재선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TSMC처럼 선택을 강요당하는 순간이 올 확률이 높겠죠. TSMC 다음에 타겟이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기조라면 중국에 대한 공세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에 마냥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딜레이 시키기에도 부담이 있겠죠. 반면에 트럼프에 비하면 명백히 중국의 호의적인 인물인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새로운 미 행정부의 스탠스를 보고 행동해도 좀 늦지 않겠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화웨이의 폴더블 폰 그리고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에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지난번에 출시한 메이트 X 폴더블 폰 모델인데요. 이 갤럭시 폴드와의 대결 구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모델이었습니다. 심지어 갤럭시 폴드보다 가격도 비쌌어요. 해당 모델에는 중국 업체 BOE의 패널을 탑재하고 있었는데, 이 차기 화웨이의 폴더블 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역시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1 프로에 이어서 또 한 번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면서 다시 한번 삼성의 클래스를 증명했는데요.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 이 고급형 모델에는 삼성전자 제품을, 하위 모델에는 BOE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기존의 BOE에서 삼성으로 공급처를 바꾼 이유는 우선 작년에 출시되었던 메이트 X는 아웃폴딩 방식을 취했었던 폴더블 폰이었어요. 즉 액정이 아웃폴딩, 밖으로 구부러지는 형태입니다. 이 폴더블 폰의 액정에는 인폴딩, 아웃폴딩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갤럭시 폴드는 인폴딩 방식을 취했었죠. 화웨이는 반면에 아웃폴딩 모델을 선보인 것입니다. 인폴딩 방식은 보다 더 높은 가동 범위만큼 액정을 구부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